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기출문제 풀이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457페이지를 펴시겠습니다. 457쪽. 네, 거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 보니까 기출문제가 모두 3회에 걸친 3회분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제 45회 최신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론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FAT 1급 교재로 시험 준비하시면서 거기 나와 있던 최신 기출 문제도 45회, 46회, 50회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이론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FAT 1급에서의 이론 출제 그 난이도하고 TAT 2급에 출제되고 있는 이론의 난이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FAT 1급에서는 소득세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세 이론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만은 TAT 2급에서는 소득세 이론을 했기 때문에 소득세 이론이 4문제가 나옵니다. 뒤에 맨 뒤에 15번, 14번, 13번, 12번 이렇게 4문제가 소득세 이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론이 3문제가 나옵니다. 11번, 10번, 9번까지. 그래서 3문제는 부가세 이론. 그러니까 부가세 이론은 FAT 1급보다 양이 줄어들었어요. FAT 1급은 5문제가 부가세 이론이 나왔죠. 그리고 부가세 이론은 TAT 2급에서나 FAT 1급에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FAT 1급에서 부가세 이론 문제에 잘 적응하고 계신다면은 TAT 2급에서도 부가세 이론 문제 3문제는 무난히 맞출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재무회계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재무회계 이론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인가요? 거기까지가 이제 재무회계 이론인데 한번 볼까요?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내부 통제제도 문제 하나 나왔네요.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하는 경영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과 절차를 의미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문서화하고 승인, 결제 체계, 자산의 보호 체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활동 같죠, 활동.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를 문서화하고 업무의 결제 체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자산 보호 체계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바로 통제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회사의 업무 활동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통제 활동. 만약에 여기까지만 설명이 딱 나왔다. 여기까지만.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하는 경영방침이나 지침을 마련한다. 예. 그러니까 경영진의 경영방침 또는 경영철학, 예. 기업의 어떤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 뭐 이런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요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예. 요 부분은 통제 환경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뒷말을 보면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과 절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가 뭐예요? 업무 매뉴얼 또는 업무 분장표, 또 여러 가지 문서 체계, 그리고 결제 전결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체계가 되겠죠. 이건 우리가 내부에 업무 활동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들이죠. 이건 통제 활동이다. 통제 활동.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너무 이 앞부분을 딱 보고서 이거 통제 환경 같구나 하고 3번이라고 답을 찍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답지 보면 통제 활동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할 경우 기말 재고는 얼마인가? 이 수준의 문제는 FAT 1급도 이렇게 문제를 자주 냅니다.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잘 적응해야 돼요. FAT 1급 이론이나 TAT 2급에까지도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평균법도 나오죠. 선입선출법도 나오죠. 때로는 후입선출법도 나와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선입선출과 총평균법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총평균법 문제가 나오면요, 먼저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평균 단가를 구할 때는 기초하고 매입했던 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일 거, 12월 6일 거, 그 다음에 12월 27일 것, 이 세 개의 평균 단가를 구하셔야 돼. 그러면 수량을 다 더하면은 100개, 200개, 300개에다가 여기 500개가 되겠고, 수량은 금액을 모두 더해보면 100개가 1000원짜리니까 10만원, 200개가 1200원짜리면 24만원, 200개가 1400원짜리면 28만원인가요? 428 이런, 맞겠죠? 제 계산이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금액을 다 더합니다. 2 하나 올라가고 62만원인가요? 네. 그래서 62만원이 금액의 합계이고요, 수량이 500개니까 계산기로 나눠보는 겁니다.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니까 62만원 나누기 500개 하면은 1240원이 나옵니다. 자, 평균 단가 1240원을 가지고 매출 원가도 구할 수가 있고 재고 금액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재고 금액을 구하라는 거죠. 기말 재고. 그러면은 500개를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재고까지 포함해서 500개였는데 여기 보면은 20일 날 매출을 150개를 하거든요. 그럼 500개에서 150개 뺀 것이 재고 수량입니다. 350개를 곱하면 이게 재고 금액이에요. 재고가 350개니까. 그래서 아까 구해놓은 1240원에다가 곱하기 재고 수량 350개 하면은 43만 4천원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월말 재고 금액이다, 또는 기말 재고 금액이다. 12월이니까 기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매출 원가는 얼마냐, 12월에 매출 원가가 얼마냐라고 물었으면 12월에 매출은 150개 했죠. 여기 1240원에다가 150개를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그래서 1240원 곱하기 150개 매출 수량 하면 18만 6천원은 매출 원가다. 18만 6천원은 매출 원가. 자, 총평균법, 장부를 이렇게 한 서너 개 주고서 총평균법으로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한다든가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 자주 출제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언제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요. 평균을 구하시고 그 평균에다가 재고 수량 곱하면 재고 금액, 매출 수량을 곱하기 하면 매출 원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다음은 기말 시점에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지금 여기 45회 문제가 굉장히 쉽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런 문제는 FAT 1급 수준으로도 출제가 되죠. 자, 지폐는 돈이죠. 예, 현금이 되겠습니다. 당좌일금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기합수표 현금입니다. 단기 대여금은요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 2년 후 만기되는 정기예금은 이것은 2년이면은 투자 자산이에요. 예. 투자 자산.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만기가 금융상품 중에서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까지가 현금성 자산이에요. 만기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만약에 여기 주식이 단기 매매증권 나왔다 그러면 주식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내일 팔아서 현금이 되는데 그래도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에서는 보지를 않아요. 주식은. 네. 그래서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거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좌예금, 보통예금까지. 그리고 이제 자기압수표라든가 자기압수표는 아예 계정 과목이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폐나 동전처럼. 그래서 지폐, 동전, 자기압수표 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거기에다가 금융상품 중에서는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들.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답은 14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2022년 매출채권 및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22년 결산 시 대손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기말 매출채권이라는 것이죠. 600만 원. 근데 대손을 1%를 추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1%로 보니까 6만 원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6만 원을. 요 1%가 6만 원이니까.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려면 보충법이니까 대손 충당금 기 설정된 게 얼마인가를 봐야죠. 네, 기초 대손 충당금이 8만 원 있었네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서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가 5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 분계 시간에 대손 처리할 때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먼저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만 원이 없어지니까 대손 충당금은 여기서 3만 원이 지금 남아 있던 거죠. 그러면은 기말에 우리는 6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니까 추가로 3만 원만 설정하는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분계가 여기에 있겠죠. 1번 되겠습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3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3만 원. 이러한 분계를 하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의 대손 충당금은 6만 원이 되게 되고 손익계산서로 가는 대손 상각비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쉽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지죠. 이제 5번 문제. 네. 주식회사 한공은 21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300만 원에 취득.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이 뭐 감가상각 기준을 여기다 넣는 거였고 하였다. 주식회사 한공은 동기계장치를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네.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요, 재평가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재평가를 대체로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기계장치는 재평가 모형을 하더라도 유형 자산별로 재평가 모형을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형 자산별이니까 건물이나 토지는 재평가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계장치, 비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 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 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원가 모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더라도 손상 차손은 인식할 수 있어요. 감가상각 외에.
자, 2022년도 재무제표에 인식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이 손상차손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감가상각을 한 후에 장부 금액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한 후에 장부 금액하고. 자, 그러면은 21년도에는 회수 가능액이 240만 원이었다고 그러는데 감가상각을 한번 1년만 해보겠습니다. 21년도에 자 300만 원 취득했는데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잔존가치 없기 때문에 1년에 60만 원씩 상각을 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60만 원이죠. 300만 원 나누기 5 하면은, 그래서 21년도 기말에는 장부 금액이 60만 원이 빠지니까 장부 금액이 240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결산 시에는 회수 가능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므로 손상차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또 1년 후 22년도에는 지금 질문한 것은 22년도 재무제표에 인식될 손상차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60만 원의 감가상각, 정액법은 매년 같으니까요. 그러면 120만 원의 감가상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300만 원에 취득했는데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180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120만 원이니까 취득 금액에서 감누를 빼면 장부 금액은 180이다. 이거. 장부 금액이 180만 원인데 회수 가능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80만 원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 답이 2번이고요.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회계 처리한다. 요게 장부 금액이에요. 네, 장부 금액. 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가상각만 할 줄 알면 장부 금액하고 이 회수 가능액을 비교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년도의 재무제표나 중간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또는 중간 결산을 했을 때 비용으로 한번 인식을 했으면 그것을 다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음 2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맞다. 다음 3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습니다. 유형자산은요. 취득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감가상각을. 근데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 이렇게 약간 달라요. 다음에 4번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서는요. 적절한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연수합계법이든 생산량 비례법이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액법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조금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따라 주식회사 한공이 2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냐?
주식회사 한공은 22년 초에 액면금액 10,000원의 상품권 100매를 한 매당 9,000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22년 말까지 상품권은 70매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지금 판매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22년 초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을 100매를 발행했습니다. 100매를 10,000원짜리 상품권을 100매 발행했어요. 근데 이제 9,000원에 할인 발행한 것은 우리가 이제 돈 들어온 것은 이제 9,000원을 받아서 우리가 상품을 할인해서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품권 판매의 수익 인식 시점이 언제냐면은 상품권을 가지고 교환을 해가는 시점이 상품권의 수익 시점이에요. 그래서 70매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간 거예요. 70매를. 그러면 70매만큼만 매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9,000원에 할인해서 팔았죠. 9,000원에. 그래서 7963 네. 63만원의 매출액을 인식하고 70만원에서 7만원은 뭐가 되냐면 매출 할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할인해서 판매한 거. 네. 그래서 여러분 70매 곱하기 10,000원 하면은 70만원인데 보기에 일단 70만원이 없죠. 만약에 70만원이 보기에 있었으면 70만원을 찍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상품권 할인 판매는 매출 할인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 할인은 매출액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수익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70매 곱하기 9,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거, 상품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수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상품권을 발행하면요 부채가 돼요. 부채. 선수금이 됩니다. 상품권 선수금 아시겠죠?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대변은 뭐로 기록하느냐? 상품권 선수금. 상품 안 주고 종이만 주고 돈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금이에요. 그랬다가 그 상품권을 가지고 상품하고 교환해가는 시점에 그때 수익을 인식해요. 상품권 선수금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그때 매출액이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0매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22년 3월 A주식 전부를 95,000원에 처분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3월 달에 주식 전부를 처분했다는 거죠. 한 주당 95,000원에. 한 주당?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21년 8월 1일 날 A 주식을 85,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자, 21년 말에 A 주식의 공정 가치는 88,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95,000원에 3개월 후에 95,000원에 처분했다는 거죠. 자, 보기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21년도 손익계산서에 A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익이 3,000원으로 기록된다. 잘못됐죠? 우리 매도가능 증권은 평가 이익을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로 보잖아요? 이연아님,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3,000원이 발생했거든요. 21년 기말에 3,0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에 가는 이익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로 보는 거죠? 자본. 네.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죠. 단기 매매증권이었다면 3,000원을 손익계산서의 이익으로 반영시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렇지만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을 보겠습니다. 21년 재무상태표에 A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이익 잉여금 3,000원이 증가한다. 이익 잉여금이 아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이익 잉여금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다음에 3번 22년 손익계산서에 A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 10,000원이 기록된다. 처분하면 이익이나 손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따질 때는요. 최초에 얼마에 샀느냐 그리고 얼마에 처분했느냐 요것만 비교하시라고 그랬어요.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따질 때는 처음에 얼마에 취득했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를 바로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10,000원 더 비싸게 받았죠. 그래서 22년도에 3월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처분할 때는 손익에 갑니다. 예, 이익이 10,000원 기록됩니다. 3번 맞았습니다. 그러면 4번을 보겠습니다. 22년 재무상태표에 A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7,000원이 증가한다. 이익잉여금 3,000원이 감소합니다. 아니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매도가능증권. 네. 매도가능 아니 저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이익잉여금은 얕은 아니에요. 또 7,000원도 아닙니다. 3,000원이 감소하게 돼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3,000원이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처분시 분계를 하시오. 처분시 분계. 처분시 분계에서 이익 10,000원이 나오게끔 분계해야죠. 네, 이익 10,000원이 나오게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처분하는 날 분계입니다. 22년 3월달 분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이남희 씨 차례인데요. 이남희님,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예, 맞았어요. 예. 현금이 95,000원 들어왔죠? 네. 대변은 매도가능증권이 그렇죠. 21년 말에 88,000원으로 평가해 놨으니까 네, 88,000원이죠.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이 10,000원. 네. 차변에 뭔가가 와야 되는데 모르겠다. 네. 네. 하여튼 요령껏 한번 해보신 건데 차변을 못 메꾸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먼저 이걸 좀 감춰놔 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순서적으로. 자, 요 순서는 좋아요. 돈 받았다 이거 95,000원. 근데 우리가 뭘 처분했느냐? 매도가능증권 처분했습니다. 얼마짜리? 작년 결산 때 88,000원으로 장부를 평가해 놨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면 작년에 평가할 때 요 차이 3,000원이 지금 자본에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그것을 없애줘야 됩니다.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그 매도가능증권 처분했으니까 요 유보시켜 놓은 요 이익도 없어져야 돼요. 3,000원. 이렇게. 이걸 먼저 인식을 하는 게 순서예요. 원래가. 네. 그렇게 되고 그러면 대변이 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요때 마지막으로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10,000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 처분 분계를 할 때는요. 지금 이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자본에 얼마 있는가 그걸 먼저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만약에 전기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있었다면 지금 평가이익은 차변에 왔습니다만 손실이 있었다면 그 손실은 대변에 기록하게 되겠죠. 평가이익이었으니까 그걸 상계할 때 자본 감소로 시키는 거예요.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평가손실은 차변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발생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상계할 때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딱 자리 잡을 줄 알아야 이제 그래서 처분 이익이 10,000원이다. 이런 결론으로 분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잘했어요. 네. 그래서 8번까지가 이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인데 이 45회 문제에서는요. 평소 TAT 2급의 이론 수준에 비했을 때 난이도가 더 쉽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쉽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45회는 재무회계 이론은 쉬운 편이다. FAT 1급 수준의 문제가 한 절반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한 절반은 FAT 1급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FAT 1급 교재로 이론 풀었을 때도 만나봤던 문제가 여기 지금 몇 문제 들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3문제 나오는데요. 예,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히 맞출 겁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 자, 면세. 자,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 아니죠? 예, 완전히 제거되는 건 영세율 제도예요. 바르지 않아요. 강인이는. 다음에 미나. 면세 사업자도 매입세의 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면세 사업자는 일체의 매입세 공제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홍민이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거는 영세율이에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은. 그러면 우리가 면세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조세의 역진성, 역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이 물세이기 때문에 소득 여건을 따지지 않고 세금을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이런 부분에 역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역진성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필수품을 전부 면세로 지정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소연이가 맞는 말을 했겠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 공급에 해당해.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한 사람은 소연이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사 항공 의류 제조업의 22년 제1기 매입세액의 내역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계산하면 얼마냐?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만 구하면 되죠. 가번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하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단의 매입세액. 우리가 이 원단이라는 건 이제 원재료겠죠. 이 원재료는 사용을 한 것만 매입세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입하면 거기서 발생한 매입세 다 재고 있는 것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된다. 두 번째, 공장 건물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 건물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는다.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 2000cc 차량 유지비 매입세. 네, 이건 우리가 개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승용차잖아요. 공제 못 받습니다. 다음 라번 거래처 접대 관련 매입세. 예,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네,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죠? 네, 1200만 원 되겠다. 다음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애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꽃님님 1번 맞았나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애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고 했어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틀린 것 같죠? 왜 틀렸을까요? 애정신고 기간에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못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반영하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기간에만 한다. 예, 요거 기억하시고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닙니다. 왜 아닌지 아세요? 대손금액이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10만원이고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100만원 더하기 부가세 10만원 하면은 대손금액은 110만원이죠. 대손금액에다가 100분의 10이면 대손세액은 11만원이 되잖아요. 여기 110만원 곱하기 100분의 10, 10%니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0분의 10이죠. 그래서 110만원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110만원 곱하기 10 나누기 110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었나 본데. 자, 110만원 이게 지금 저기죠. 대손금이에요. 대손액, 대손금. 여기다가 곱하기 10 나누기 110. 예, 그래야 10만원이 나오죠. 110분의 10이다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대손세액을 계산할 때는 대손금에다가 110분의 10을 적용하면 대손세액이 나옵니다.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회수한 경우
다시 받으면 변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또 공제해? 공제하면 안 되죠. 그럼 2번 공제받는다는 얘기인데. 변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대손세액 공제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세액 공제는 20년 전 거는 안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20년 전 거. 20년 전에 외상 매출을 했다가 지금 이번 확정신고 때 6월 말 확정신고로 7월 달에 신고할 때 20년 전 거를 대손세액 공제받겠다고 신청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맥시멈이 10년이에요. 10년. 4번에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대손세액 공제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1년 전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이 옳은 거였습니다.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 문제가 이 세 문제. 세 문제. 뭐 이 수준의 문제는 우리가 FAT 1급에서 우리 연습했던 그 이론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TAT 2급은 소득세 이론을 했기 때문에 4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사실 소득세 이론이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소득세 이론이. 자, 다음 중 우리나라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년 이상이 아니죠. 1년은 365일인데 거기에 절반 183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예. 1년을 우리가 보통 365일로 계산하죠. 나누기 절반 2로 해보세요. 그럼 182.5일이 나와요. 반올림해서 183일 이상 거소한 자는 우리가 내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거주자로 본다 이겁니다. 1번 틀렸어요. 그러면 2, 3, 4 다 맞는 겁니다.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네 번째,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그래서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다. 또는 주소가 없는 사람은 거소지다. 맞습니다. 다음 13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 격리부장. 김한공 씨가 한공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2년 김한공 씨의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 총 급여에서 빼야 되는 것이 뭘까요? 비과세, 분리과세. 그걸 빼주면 돼요. 기본급 이거는 총 급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상여금 이것도 과세죠. 총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식대. 자, 식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월 한도가 있어요. 얼마죠? 네, 월 10만 원입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으므로 월 10만 원은 비과세 적용되니까 여기에서는 120만 원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총급여에 120만 원을 포함시키면 되겠고,
그다음 네 번째, 사규에 의해서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 과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네 개의 숫자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급여가 됩니다. 얼마 나올까요? 520. 답이 있나요? 3번. 네. 요 네 개의 계산기로 다 더해 보세요. 그러면 3번이 답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렇게 총 네. 네. 식사 제공 받았음 그러면 240만 다. 그렇습니다. 240을 다 총급여로 봐야죠. 예. 예, 맞아요. 만약에 현물 식사를 제공받았다라고 했으면은 240만 원 모두가 총급여, 예, 과세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월 10만 원 비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다음은 1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거주자 김한공 씨는 53세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2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에 공제되는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네. 자, 먼저 뭘 따져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인가를 먼저 인원수를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몇 명인가를 세보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몇 명인지. 유소영 씨 한번 세보십시오.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인지 한번 세보십시오. 예, 본인 포함해야 됩니다. 자, 김한공, 그 다음에 누구누구 4명인지. 김한공, 그 다음에 누구인가요? 부친, 장남, 장녀. 그러네요. 네. 자, 아내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사업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추가 공제 대상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한공 씨 본인은 뭐 장애나 또 김한공 씨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도 아니고, 그래서 김한공 씨 본인에 대한 추가 공제는 없어요. 부친 얼마일까요? 추가 공제가 100만 원이죠. 예. 장남이 장애인이잖아요. 예, 200만 원이죠. 장녀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4명은 넷 곱하기 150만 원, 150만 원 하면은 600이죠. 600만 원 하고 추가 공제 요거의 300을 더하면 900만 원이다 이거죠. 9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적공제액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 TAT 2급 이론에서 한 문제는 거의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오고 있는 셈인데, 요령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를 구해야 되는데 본인을 빼고 세면 안 돼요. 예. 우리 뭐 옛날에 소풍 갈 때 본인 빼고 셌다는 그런 얘기. 근데 이거 기본공제 대상자도 본인 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꼭 사원 이름에 동그라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게 세서 몇 명 곱하기 150만 원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에서 추가 공제를 계산해야 됩니다. 기본공제 중에서.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일용근로. 옳은 거. 1번.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양송이님? 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1일 15만 원. 예. 하루 15만 원씩 소득공제 해줘요. 없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공제 하루 15만 원을 소득공제한다. 2번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맞아요, 이게. 예.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분리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일용근로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선택적이 아니고 예.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을 확정한다. 아니에요. 연말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걸 그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우리가 그 원천징수에는 그 예비적인 이런 원천징수가 있고 아주 원천징수로서 그 납부 의무를 아주 종결해버리는 그런 원천징수가 있는데 바로 일용근로소득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정산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좀 45회 TAT 2급에 그 해당되는 이론을 풀어봤는데 이 정도는 쉽게 출제된 회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6월 달에도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